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오늘 9월을 위한 월간 강의 시작하는데요. 성장주에 투자하라. 사실 처음에 작년 한 5월부터인가 했던 것 같은데 5월, 6월 이때쯤에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차트가 우상향하고 주봉도 우상향해서 이런 종목들이 성장주다. 그래서 그룹핑을 하고 어떤 산업이 좋고 이렇게 탑다운으로 제가 다 종목을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팔테크 위주로 좀 강의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우상향하고 지지선을 잘 지켜주는 종목들이 많이 남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한 팔테크 위주로 업종을 선택하고 종목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팔테크 위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제가 여태까지는 팔테크로 8개의 업종을 선택하고 또 그 8개의 업종에 2종목씩 16종목을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8개 종목만, 그리고 8개 종목도 과거에 했던 종목들과 중복된 게 제가 보니까 한 5개 되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저는 약간 장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작년 가을이나 올해 연초와 달리 최근 한두 달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때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장을 보니까 종목들도 이쁜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쁜 종목은 삼박자가 좀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아야 하는데 일단 차트들이 좀 붕괴된 종목들이 꽤 많고요. 또 이렇게 재료들도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평소보다 좋은 종목을 찾기가 힘들어요. 마인드가 좀 보수적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오늘은 팔테크에 의해서 한 종목씩 8종목을 2교 시에는 할 거고요. 1교 시에는 그러면 뭘 할 거냐면 팔테크를 할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강의예요. 그래서 팔테크를 매번 하더라도 매번 다른 사례로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팔테크의 그 사례들,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팔테크가 뭐고 그 기법들에 의해서 어떻게 종목들을 선정하는지 그 방법을 1교시에 말하고 2교시에는 그렇게 그렇게 그 방법으로 선정한 종목은 이렇게 있어. 그게 2교시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계속 강의 제목을 성장주에 투자라고 하는 건 그냥 약간 뭐 브랜드화 시키는 거죠. 제가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을 썼을 때 3부에 성장주에 투자라는 제목이 있었듯이, 또는 부자의 공식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쓴 책이고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거 자체가 제가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난달도 그렇고 지지난달도 그렇고 제가 뭐 건설주도 이렇게 넣었었는데 저는 건설주를 성장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넣고 있죠. 그래서 제목이 성장주에 투자하라라고 뭐 오늘 말하는 종목 또는 그 업종들이 다 성장주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쟤는 슈퍼겜이고 돈도 많다며 뭐 이렇게 홍보를 해 그러는데,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거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라는 주식 교육 업체가 있고요. 또 밸런스 에셋이라는 종합 금융 컨설팅 보험 판매를 포함해서, 그리고 밸런스 텍스 컨설팅이라고 세금, 절세, 기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증이 세무사 자격증 말고 이렇게 CFP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은행 FP라는 시험으로 딱 부자학교 1기를 한번 이렇게 모집해서 했었고, 그 이후에는 뭐 부자 공식이나 이런 것들 가르쳐 주면서 2기, 3기까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부자학교 셧다운을 했었어요. 작년 2월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1년 반 만에 8월 달에 부자학교 4개를 모집을 해서 지금 CFP 전 단계의 자격증이 AFPK가 있어요. 그래서 AFPK라는 자격증을 같이 공부하고 부자 되는 공부를 하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한 3, 40명 정도만 소규모로 물론 온라인 강의고요. 3, 40명 정도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줌 기능에 뭐
월 얼마를 내면 100명 이상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줌을 통해서 지금 지원하신 분들 한 100분 좀 넘게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자학교 5기도 다음번에 또 공지가 될 예정이니까 이런 금융 관련 자격증이나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번 공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쓴 책 이렇게 3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늘 뭐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질문 하신 분 중에 3권을 다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부하면 좋겠어라는 질문하기 전에 서점에도 가시고 정말 저희 집에 책방 방 하나가 책방인데 그 책방에 온 벽면에 책밖에 없어요. 책으로 공부하고 리포트 읽고 HTS 매일 보고 공부가 하루에 20시간 해도 모자른데 뭘 공부할 줄 모르겠다는 건 공부할 생각이 없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당장 서점 가보세요. 주식책이 널렸으니까 그렇죠? 제가 유튜브 슈퍼개미 이세무사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18? 욕하는 것 같죠. 빨리 구독자를 늘려야 돼요. 이거 안 늘면 맨날 할 때마다 제 구독자 수는 18만 이러면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도 막 뿌려줘요. 이게 관련 링크로 톡에 요즘 다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하는 친구 있으면 야, 너 맨날 그렇게 삽질을 하고 있니? 이 사람 영상 봐. 이러면서 이렇게 좀 링크도 보내주고. 그러면 그런 말 아시죠? 제 영상을 한 번도 안 본 분은 있지만 한 번만 본 분은 없다. 사실이에요. 이렇게 뭐 김작가 TV나 좀 저보다 더 영향력 있는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채널 보고서 이렇게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네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시다가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있으면 링크를 걸어라.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교시에는 이 8가지 기법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8가지의 기법은 당연히 제가 만든 거고요. 물론 하나하나는 제가 만든 건 아니죠. 분산 투자를 뭘 제가 만들어요. 제가 만든 이름 정도는 삼박자 투자라는 건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그리고 짝짓기 매매 같은 것도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거의 초창기죠.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아직도 대신증권을 쓰는 이유는 그 당시 HTS가 제일 빠르고 잘 됐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상따 이런 말이 있을 정도. 그래서 그 당시부터 짝짓기 매매, 상한가 매매를 했었고 신규 상장주 공략법도 제가 거의 초창기. 왜냐면 이거가 들어간 책이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2016년에 나왔거든요. 5년 된 책이에요. 5년 된 책. 5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요즘 신규 상장주 따상따상 하는데 5년 전에 제가 책에 다 써놨어요. 그런 거. 그리고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도 제가 만든 건 아니죠. 피터 린치 책에도 있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모아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좀 알기 쉽게 사례를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1교시에 쉽게 한번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삼박자 투자법인데요. 제가 이 책 쓰고서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송대관 선생님이 4박자가 생각난다고. 그래서 저도 이 책 제목 처음에 책 제목이 삼박자 투자법일 때 진짜 너무 촌스럽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제 입에도 딱 달라붙고 좋습니다. 의미가 좋아요. 의미가.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 중에는 공부의 중요성을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성을 알면서도 좀 이렇게 간과하거나 또는 고집스럽게 내 방법만 옳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투자자들 중에 재무제표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예 그냥 내가 강의할 때마다 가끔 생각이 나는데 강의 끝나면 까먹으니까 여기가 제자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당연히 제일 많죠. 투자자분들 중에 근데 어찌 보면 제일 많은 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분보다 아무것도 안 보고 투자하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10분 중에 5분은 이 3가지에 1개도 안 보고 투자한다. 10분 중에 5분은. 왜냐? 그냥 방송보다 유튜브보다 또는 친구한테 듣고 그냥 사는 거지. 그분들이 뭔 재무제표를 보고 뭔 차트를 봐요. 제가 장담하는데 10분 중에 5분은 아무것도 안 본다.
이제 나머지 안 보는 분들 말고 보는 분들 10분 중에 5분은 재무제표를 봐요. 6분까지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들의 실력은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회계학 전공 또는 뭐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도의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뭐 퍼 정도 또는 뭐 재무제표에서 뭐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이익률이나 뭐 당기순이익의 크기 정도 보는 정도겠죠. 흑자냐 적자냐, 현금 흐름표까지 또는 이익잉여금 변동표까지 회계학 전공자만큼 보는 분들은, 주식 투자자 재무제표 보는 분들 중에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걸요? 그렇다고요. 회계학이 대학에서 몇 년을 공부하는 건데 그거를 주식 투자자들이 그만큼 했으면 벌써 공인회계사 자격증 땄겠지. 그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나 이익잉여금 변동표 또는 손익계산서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적당히 하면 돼요. 근데 그 적당히도 모르니까 문제지. 그래서 재무제표를 적당히 보려면 적당 재무제표를 보면 돼. 적당 재무제표 또는 간략 재무제표. 그런 거는 네이버만 검색해도 다 나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검색해봐요. 거기 간략 재무제표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다트 사이트의 재무제표보다 네이버 검색해봐요. 그냥 쭉 잘 나와 있어요. 모든 율이 다 계산이 되어 있어. 그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 재무제표 보면서 시장지표 비율이랄지 성장성 비율,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그런 비율만 볼 줄 알아도 된다는 거지. 1차적으로는.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1차적으로. 10명 중에 6명은 봐요. 그런데 과연 재무제표만 봐도 되냐 했을 때 저는 반대라는 거지. 재무제표만 보는 건 반대라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나는 타이밍을 못 잡겠어. 재무제표만 봐서는 타이밍 잡는 거는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3개월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분기재무제표지 무슨 월간재무제표, 주간재무제표, 일간재무제표 갖고 와봐. 내가 1억 줄게. 없다고. 물론 내부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는 재무제표를 어디서만 볼 수 있어요? 다트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잖아. 다트 사이트에서 법적으로 나오는 건 분기공시예요. 분기공시.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재무제표 나오는데 재무제표 봐서 뭔 타이밍을 잡냐고. 그럼 매매를 딱 3개월에 한 번만 하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타이밍을 잡는 건 결국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 내가 싸게 사고 싶고 비싸게 팔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어렵다라는 거에서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남들보다 싸게 사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내가 되게 고점에 물렸네? 그게 타이밍이 잘못된 매수 타이밍이죠. 또는 나는 정말 고점에 팔고 싶었는데 팔고 나서 한참 더 날라가서 배 아파 뒤지겠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건 타이밍을 못 잡았던 얘기는 주가에 움직이면서 싸게 못 샀고 비싸게 못 팔았던 얘기잖아. 그게 어디 나온 거예요? 차트에 나왔지 당연히. 재무제표에 주가가 뭐가 찍혀 있어? 1도 안 찍혀 있지. 재무제표에는 이익, 자산, 부채, 자본, 이익, 비용, 수익 그것들만 찍혀 있잖아요. 주가라는 건 찍혀 있질 않아. 재무제표에. 주가는 무조건 차트에 찍혀 있다고. 차트. 그럼 당연히 차트를 볼 줄 알아야죠. 당연히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못 보잖아.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10초 만에 차트 보는 법, 10초 만에 재무제표 보는 법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제 유튜브에서도 했고 김작가 TV에 가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10초 만에 어떻게 차트를 보는지, 10초 만에 어떻게 재무제표를 보는지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 재료 분석. 나는 재무제표도 볼 줄 알고 나는 차트도 볼 줄 알아.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다트 사이트의 정보, 매일매일 쏟아지는 증권사 리포트, 매일매일 쏟아지는 경제부 기자들의 뉴스를 볼 줄 아셔야 돼. 그게 재료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꿈꾸는 게 뭐예요? 오늘 사서 1년 후에 30% 버는 거? 웃기고 있네. 30% 수익률로 생각도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는 오늘 샀는데 상한가 맞는 거잖아. 상한가 맞는 건 하루에 30%니까. 근데 혹시 상한가 종목을 한 번이라도 꼼꼼히 본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본 적도 없을 거야. 근데 매일매일 보라고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 보면 몽당연필님이 탑 30을 하는데 탑 30은 혼자 못할 수 있어. 30개월 외에 어떻게 찾아봐. 그러면 상한가라도 찾아보라고. 하루에 평균 3개 있다고요. 그 평균 3개의 상한가가 왜 나왔는지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느낌이 팍 와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이런 공시가 나오면, 자, 기사, 공시, 리포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상한가 가는구나. 지금 이것들이 뭐라고요? 기사, 리포트, 공시가 바로 정보 분석이라고요. 상한가는 차트가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세무대표가 좋아서 갈 리가 없어. 무조건 엄청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거나 엄청 호재인 뉴스가 뜨거나 아니면 기업 가치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 나오거나 무조건 그게 상한가잖아. 그럼 당연히 정보 분석을 잘하면 상한가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 삼박자 투자법에서 뭐가 중요하니라고 묻는 분들 있어요. 뭐가 중요하니? 셋 다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니 물어보면 셋 다 중요하면 또 이제 디테일한 거 궁금한 사람 있잖아. 뭐가 더 중요하니라고 물어봐. 그럼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만약에 뭐가 더 중요하니를 물어보는데 내가 역으로 너 어떻게 투자해? 그랬더니 나는 좀 우량한 종목 한 1, 2년 갖고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편안하게 1, 2년 목표 수익률 한 20%야 30%야 그래? 너는 이게 제일 중요해.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3개월에 한 번도 자주 나오는 거죠? 나는 2년 갖고 있겠대. 3개월에 한 번씩 재무제표가 8번이 나와요. 2년이면. 이거면 충분하죠. 재무제표가 계속 매 3분기마다 나오는데 계속 재무제표가 성장하고 있어. 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매출액도 올라가고 있어? 사면 되잖아. 사놓고 그 다음 분기 3개월에 한 번 재무제표만 보면 되죠. 난 어차피 1, 2년 갖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이 훨씬 중요해. 만약에 너는 어떻게 투자하니 했을 때 나는 단기 매매해야 돼. 나 엉덩이 근질근질해갖고 1년 절대 못 갖고 있어. 나는 그냥 사서 뭐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안에 파는 게 더 좋더라. 그러면 재무제표 분석보다 재료 분석이 훨씬 중요하죠. 왜? 아니 상한가 맞고 싶다며. 그럼 정보 분석 잘해야 된다니까. 한 달 안에 팔 거라며 정보 분석 잘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두 개만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럼 차트는 안 봐도 되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이밍 어렵다며. 타이밍 어려우면 차트 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좋은 게 삼박자 투자법이다. 이거를 경제학하고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경제학. 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박수 받는 기업을 사는 거 아닌데요. 나도 같이 옆에 서서 박수 받고 싶어요?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돈 버는 메커니즘은 딱 하나예요. 내가 10,000원에 산 주식을 20,000원에 파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건 주식의 가격, 주가가 어떨 때 10,000원이고 어떨 때 20,000원인지 알아야 되잖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또는 시장에서 고등어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라갔다? 똑같아요.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고등어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고등어 그 파란 생선에 엄청 영양이 많다고 소문이 막 나오는 사람들마다 연예인이 어떻게 먹고 이뻐졌어요? 고등어 먹고 이뻐졌습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했어요? 고등어 먹고 다이어트 했어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고등어를 산다. 그러면 당연히 10,000원에서 20,000원 올라가겠죠. 또는 일본에 뭐 있잖아. 뭐지? 이렇게 일본 음식의 수산물 뭐가 방사능? 방사능 이런 거 막 팩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떠도는 거예요. 일본 뭐 방사능 있어서 일본 거 뭐 안 되고 해서 우리 고등어가 막 이렇게 수산물 이런 게 수입이 잘 안 돼 갖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잖아. 그럼 당연히 올라간다고. 공급이 줄어들면 공급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는 경제학에서 몇백 년 전부터 말한 거야. 누가?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시장의 가격을 조절하는 그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 가격 조절 기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주식시장의 주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는, 자 이제 다시 말할게요.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어떻게 올라가냐고. 똑같다니까. 수요자가 늘어나거나 공급자가 줄어들거나. 에이 웃기고 있네. 주식 투자에 수요자가 어디 있어? 수요자가 왜 없어? 현재가창을 만들어봐요. 현재가창을 띄워봐. 현재가창에 뭐가 있어요? 매수 주문 있잖아. 매수 주문 넣는 사람들이 매수자. 그 사람들이 바로 수요자라고. 공급이 어디 있어요? 공급이 어디 있어? 현재가창에 뭐가 있어요?
매도 주문 수량이 있잖아. 매도가 바로 공급자, 공급 수량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매수 주문이 늘어나거나 또는 매도 주문이 줄어들거나. 간단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매수 주문을 넣는 사람들이 왜 늘어나는지 아까 말했잖아. 고등어를 왜 많이 사려고 그래? 유명한 사람들이 다 갖고 와 나 다이어트 고등어 다이어트 하루 종일 고등어를 먹었대. 비린내 엄청 나겠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따라하고 싶잖아. 왜? 몸무게 빼고 싶으니까. 그러면 주식도 똑같아요. 작전 세력들 내가 얘기했죠. 작전 어렵지 않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작전. 전 국민한테 알리면 돼. 이 종목 좋아, 이 종목 좋아, 이 종목 좋아. 그래서 그런 거 불법 하는 애들이 스팸 문자 못 받아봤나? 무슨 이상한 잡주들 이 종목 10배 납니다 무료 막 하면서 엄청 문자 보내잖아. 그거 몇 달 전에 잡혀간 애들 있잖아요. 지네가 어디 쓰레기 종목 하나 사놓고 문자 맨날 보내는 거야. 전 국민한테. 그러면 그 전 국민 받은 전 국민 중에 진짜 무료 정보 좋은 거네 이거 10배 오르냐고 매수 주문 넣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매수 주문을 전 국민 중에 100명이 넣었다. 그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문자 보낸 거보다 본전 뽑을 거 아니야. 제 말은 그게 주가의 원리라고요. 주가의 원리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 주문을 넣으면 올라가.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 어떤 사람들이 왜 매수 주문을 넣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10명 중에 5명 재무제표 보고 넣는다니까. 나도 재무제표를 잘 봐야지. 재무제표 보고 매수 주문 넣는 사람들만큼 볼 줄 알면 내가 먼저 넣으면 되잖아. 걔들보다. 내가 넣은 다음에 걔들이 넣으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료 보고 넣는데 그럼 내가 걔들보다 재료 분석을 더 잘하면 되잖아. 차트스트들이 차트 좋은 종목에 매수 주문을 넣는데요. 그럼 내가 차트스트들보다 차트 더 잘 보면 되잖아. 세무제표도 잘 보고 재료 분석도 잘하고 차트도 잘 봐서 세 가지가 다 이쁜 종목에 내가 먼저 매수 주문을 넣으면 누군가 전국에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식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본 거랑 비슷한 눈으로 이 종목 재무제표 좋네 하고 주문 넣을 것이고 이 종목 차트 좋네 하고 주문 넣을 것이고 이 종목 재료 좋네 하고 주문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돈 버는 거지. 왜? 돈 버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 10,000원에 사서 20,000원 파는 거. 나는 10,000원에 너무 좋은 종목을 찾았는데 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종목 진짜 좋구나. 12,000원, 15,000원, 20,000원에도 매수 주문을 넣어. 그러면 나는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 수 있잖아. 이해하셨죠? 두 번째, 시가총액 비교법. 시가총액 비교법은 제가 매일 하는 유튜브에서 매일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 유튜브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제가 매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수가 오늘 어떻게 끝났어요? 바로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매일 하고 장종시황에서도 매일 하잖아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특징주는 뭐고, 특징주는 보통 뭐예요? 지수보다 많이 오르거나 지수보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특징주죠.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일 보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20년 이상 하면서 매일 그 방법을 써요. 매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고 매주 보고. 그러면 그게 왜 좋아요? 아니 우리나라 지수를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돼? 삼성전자 보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 지수를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돼? 현대차, 기아차 보면 되잖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우리나라 지수, 우리나라 산업 지수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보면 돼. 왜냐하면 1위 기업이 거기에 막중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또 하나는 동종 업종 시가총액 순위비교가 사실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저는 이제 탑다운이니까. 뭐 버텀업 탑다운은 오늘 팔테크에 없으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버텀업은 우량 종목을 찾는 방법을 우선시하는 거고요. 우선시. 그리고 탑다운은 시장 상황, 산업, 그리고 종목 이 순서대로 위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뭘 주식 투자를 해. 이 안 좋은 산업을 뭘 사. 그러면 탑다운 분석상 시장 상황이 좋고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산업을 찾고 그 산업에서 탑픽 종목을 찾는 게 이게 탑다운이에요. 정확히. 바텀업은 시장 상황 시장 어떻게 맞죠? 산업? 산업이 뭐가 중요해? 우량한 종목 사면 되지. 그래서 버텀업은 그 종목 자체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 저는 탑다운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목 자체보다. 왜? IMF 겪어보셨어요? 아무리 우량한 것도 반에 반토막 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겪어보셨어요? 삼성전자도 반토막 났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장사 없어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 없고요. 시장을 이기는 고수 슈퍼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흐름, 시장의 변화를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캐치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선봉에서는 선도 업종, 또 그 업종에서 탑픽 종목, 이런 순서로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같은 탑다운자들은 무조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봐야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동종업종 시가총액 순위 비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비교를 진짜 자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죠.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총이 가까이 못 왔다니까.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저 아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시총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조금씩 가까워질 때마다 계속 언급을 했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정말 가까워지는 시점이 왔었고요. 70조를 기준으로 카카오가 역전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말을 다시 해드리면, 조금씩 벌어져 있을 때는 제가 카카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대다수가 알겠지만, 제가 작년에 유튜브 5만 구독자 기념, 8만 구독자 기념, 베스트 3, 요즘은 뭐 종목 상담하면서 베스트 3를 말하지만 그 당시엔 제가 대형주 중에서 베스트 3를 말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카카오는 매번 끼어 있었어요. 작년 가을에 제가 좋아하는 종목에 매번 카카오를 넣었다고요. 그 가을에만 샀어도 지금 거의 2배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가총액 비교하는 정도로 비슷해졌을 때는 제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말했죠. 저는 원래 카카오를 더 좋아했지만 시총은 네이버가 더 위잉을 지킬 것 같다라고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총을 넘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커졌고, 그 이후는 아직 한 번도 역전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종 내의 시가총액 1, 2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서, 카카오뱅크는 상장되자마자 은행 업종 내 시가총액 1위로 바뀌었고요. 또 클래프톤이 상장되면서 엔소프트하고 자리를 바꾸며, 바꾼 것도 아니죠. 새로 생긴 거죠. 클래프톤이 시가총액 1위가 됐고, 1, 2위 변동에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무슨 이상형 월드컵처럼 종목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야,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도 대답 못하면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뭐가 좋아, 빨강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웬만한 건 정말 1초 안에 다 답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주식 투자를 오래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 오래 하면, 특히 저는 단기 매매도 많이 해봤으니까 정말 초단위로 바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이거. 지금 살까, 이따 살까, 지금. 그거를 바로바로 초단위로 판단하는 능력이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면 바로 답할 수 있어요. 그거를 뜸들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 지금도 비슷하고. 삼성전자가 더 차트가, 그러니까 이건 뭐 차트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차트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강한 차트에 모든 게 녹아있다고 봐요. 강한 차트와 약한 차트 중에 강한 차트에 그 기업의 재료와 재무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강한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좋아, SK하이닉스가 좋아, 삼성전자. LG화학이 좋아, 삼성 SDI가 좋아,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아, 셀트리온이 좋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가 좋아,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 근데 카카오가 더 좋았는데 요즘엔 시총이 비슷해지니까 좀 네이버로 바뀌었다고. 왜냐면 의견이 계속 똑같을 순 없잖아. 그잖아요.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짜장면. 근데 오늘은 왜 짬뽕 먹니? 술 먹었을 땐 짬뽕,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술 먹은 다음 날은 짜장면 안 먹어. 평소엔 짜장면 먹는데. 마찬가지예요.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 좋아, 카카오. 근데 시총이 비슷해졌어? 네이버. 예외가 없는 게 어딨어, 세상에. 그죠?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동종업종 시가총액 비교해서 예를 들어 삼성 SDI와 LG화학을 작년 가을부터 제 방송 이렇게 보신 분들은, 제가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차트도 훨씬 강하고 훨씬 더 괜찮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시총이 꽤 벌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 SDI가 역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가 LG화학이었고 삼성 SDI가 2위였는데 이번 주에 역전된 것 같은데, 이번 주 처음으로 한 번도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시총이 높았던 적이 없어. 처음 역전됐어. 그러면 대형주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하면 좋아요. 왜?
대형주는 그 업종에서 1위 아니면 2위 살 거 아니야. 지금 이 방송 보는 분 대부분이 제가 말한 거 샀을 거야. 네이버를 사든 카카오를 사든 뭐를 사든. 그러면 어느 걸 살까를 선택할 때 이 시가총액을 계속 생각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대형주 좋아하는 분들은 시가총액 비교를 잘해야 되고요. 또 탑다운 분석하시는 분들은 잘해야 돼. 근데 만약에 야 나는 버텀업이야. 안 해도 돼. 왜? 버텀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냥 우량 중소형주를 찾아내서 그냥 그거 묻어두는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시장 읽을 필요도 없고 대형주 매매도 안 하니까 버텀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중요한데 대형주 좋아하시거나 탑다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 요 시가총액 탑10 안에 종목들이 변동이 꽤 컸다. 그리고 또 동종업종 시가총액 비교 말고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시기에 야 오늘 삼성 SDI하고 LG하고 시가총액 비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시가총액 비교 이거 말고 오늘 말고 5년 전과 오늘, 10년 전과 오늘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비교 못한다고? 해봐. 뭐 이렇게 신문 같은 거 찾아보면 다 나온다고. 진짜로 신문 이게 네이버 검색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이버 검색 뭐 이렇게 검색하라 하면 검색도 못해.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 주식 투자하겠다면서 뭐 식당 검색도 못하면 뭔 주식 투자를 해요. 그잖아요. 검색어에 넣는 이게 있어. 예를 들어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과거의 시가총액과 현재의 시가총액 비교하면 뭐라고 넣으면 되겠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2000년 이렇게 넣어봐. 있을 거 아니야. 2000년은 시가총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미국의 시가총액과 우리의 시가총액 비교해봐라. 찾아봐. 못 찾는데. 왜 못 찾아? 미국 시가총액 순위. 이러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애플, 구글 어쩌고 다 나와. 왜 못 찾아 그거를. 검색이 중요해요. 특히 재료 검색 이런 거 할 때는 네이버에다 어떤 검색어로 넣을 건지. 그러면은 10년 전, 5년 전, 오늘의 시가총액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뭐가 느껴져요? 현재, 저는 이제 과거를 아니까, 현재의 과거 10년 전과 달라진 것만 말해드릴까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3, 4위래. 하늘이 팔딱지 노릇이지. 10년 전에 그런 게 어딨냐고. 카카오는 10위 안에 들은 적도 없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3위, 4위가 된 게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시가총액 변화. 왜? 예전에도 삼성전자는 1등이었거든. 근데 카카오는 10등 안에 있지도 않았던 종목이 4위까지 올랐단 말이야. 그럼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은 LG화학, 삼성 SDI. 지금 걔네가 뭐 5, 6위 하니까. 특히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커진 거. 이것도 10년 만에 굉장히 큰 변화. 그 다음은 은행업의 거의 몰락 수준. 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은 탑10 안에 은행이 한 3개 있었어요. 3개, 2개, 3개. 국민은 거의 막 5위까지 했었어요. 4위, 5위였어. 맨날 탑10 안에. 근데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20위로 내려갔단 말이야. 19위, 20위. 그런데 최근에 카카오 뱅크가 상장해서 탑10에 들어왔죠. 9위야 지금. 그 은행업은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야. 기존 은행들은 이 탑10 안에서 없어지면서 막 내려가서 저 밑에 있고, 카카오뱅크가 10년 전에 있었나요? 10년이 뭐야? 5년 전에 생겼는데. 인터넷 은행이 5년 전에 출범했어요. 2016년 말, 2017년. 그러니까 4, 5년 됐거든요. 빵원에서, 그러니까 그냥 먼지인 거지, 먼지. 제로. 빵원에서, 우리 지금 다 빵원에서 100억 부자 될 거야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카카오뱅크는 빵원이었다고. 빵원에서 얼마가 됐다고? 40조. 몇 년 만에? 5년 만에. 국민은행 현재 20조. 국민은행 언제부터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부터 저금했을까 국민은행에? 그잖아요. 요즘 하나은행 이런 거 다 처음, 우리 하나은행 이런 거 저 어렸을 때 없었을 거야 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보던 은행들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정도예요. 그 국민은행이 20조라고. 근데 5년 만에 만들어진, 5년밖에 안 된 카카오뱅크가 40조라고.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야 은행업은 참 안 좋은데 카카오뱅크는 왜 그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또 탑10 안의 변동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된 지 한 3년, 4년밖에 안 됐어요. 셀트리온도 한 10년 됐을까? 그러면 20년 전으로 가면 얘네 다 없던 애들이지. 2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약 산업이 있었어요. 제약 산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제약 산업 3인방은 그때도 있었어요.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이거 3인방. 과거에도 3인방이었고 요즘도 3인방이에요. 제약 3인방. 근데 이 제약 3인방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러면 탑10 안에 얘네가 있었다고? 없었다고. 근데 지금 둘 다 탑10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네이버 카카오라는 4차 산업 플랫폼, 미국으로 치면 구글, 걔네가 미국 시가총액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미국의 구글보다 늦게 들어와서 카카오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구글을 보면서 카카오를 믿을 수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시가총 탑10 산업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제일 중요한 변화, 그 다음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산업의 변화, 그 다음이 삼성 SDI를 비롯한 이런 2차 전지 관련 산업들, 이 세 가지 산업이 탑10 안에 다 들어와버린 거야. 10년 전, 20년 전과 가장 큰 변화고요. 그러면 4차 산업 플랫폼,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장산업이라고 하잖아. 제가 매달 강의하는 성장산업. 그래서 성장산업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가총액 비교를 매년 하면 돼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5년 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변화를 일으킨 산업이 성장산업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플랫폼,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다 성장산업이잖아. 10년 전에는 없었어, 탑10에. 지금은 다 있어. 2개씩 있어, 2개씩 세트로. 여기까지. 시가총액 비교가 왜 중요한지 말했고요. 요 마지막 줄도 좀 의미는 있다. 마지막 줄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요즘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제가 어디 외부 나가면 좀 지수 조정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좋은가요? 딱 두 가지 지수 조정장에서. 안 하면 되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말이야. 조정장이라고 나가서 언제 들어올 건데. 워렌 버핏이 뭐 놨다 들어갔다고 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조정장에서는 조정장에 맞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저는 일단은 위험을 좀 느꼈을 때는 현금 보유 비중을 좀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것도 자동 조절을 할 줄 알면 돼요. 뭐 오늘부터 현금 보유 30% 이게 아니고 현금 보유 비중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장이 좀 불안하게 보이면 내 종목도 좀 불안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불안하게 보이는 건 팔면 되잖아. 팔면 현금이 생기잖아. 근데 불안한 장일 땐 이쁜 종목이 잘 안 보인다니까. 제가 오늘 8종목만 할 거라니까요. 매달 16종목을 했는데 오늘은 8종목만 할 거야. 그 이유가 저는 좀 이쁜 종목이 덜 보이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그러면은 갖고 있는 게 안 이뻐 보이면 팔아. 현금이 생겼어. 이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면 현금 비중이 높아지잖아. 그럼 조정장에서 당연히 현금 보유 기능이 자동 조절이 되죠. 그럼 두 번째. 시장이 조정이라는 건 지수가 조정이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조정이라는 건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승부를 못 본다는 얘기야. 이건 확실해. 지수가 조정인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으며. 그러면 지수가 조정일 땐 대형주는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형주가 묶여 있으면 중소형주 비중을 좀 높이면 되잖아.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투자 비중을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높이면 되잖아. 그게 조정장의 투자 전략이에요. 현금 비중을 자동적으로 높이고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투자 비중을 높이고. 왜? 중소형주는 가벼우니까 조정장에서도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대형주는 웬만하면 평균값이니까 조정장이면 대형주는 그냥 조정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중소형주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지수보다 훨씬 강하게 오르고 두 개 중에 하나는 지수보다 훨씬 강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중소형주를 잘 고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또 중소형주를 고르는 선구안도 없어? 그러면은 또 하면 안 돼. 왜? 오르는 거 아니고 떨어지는 걸 사면 대형주 갖고 있는 이만 못하다니까. 대형주는 평균값으로 조정받지만 중소형주는 두 개 중에 하나는 평균값보다 훨씬 높게 오르고 두 개 중에 하나는 평균값보다 훨씬 낮게 떨어지고 근데 내가 실력이 없고 선구안이 없으면 떨어지는 종목을 잡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 모든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초보자들은 너무나 단순해. 저한테 심지어 맨날 정답을 요구하는 게 뭘 물어보냐면 공부하면 돼요? 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고요. 와, 내가 진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친동생은 진짜 멱살 잡아 진짜. 왜냐하면 어중간히 아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이러면 좀 기분 나쁘거든요. 어떤 기분일 건지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한테 야, 너 운 좋았다? 그러면 전 국민이 욕할 걸 그 운 좋았다고 말하는 쌍욕할 걸 댓글에?
그잖아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다랑스 쏘는 사람들이 금메달 따고 하는데, 야, 너 운 더럽게 좋았다. 그 연습하면 되니? 이런 욕하는 사람 한번 내 댓글에 달아봐. 그러면 그거 내가 쫓아가고 폭파시킬 테니까. 못 달잖아. 근데 왜 20년 동안 주식 성공한 사람 앞에서, 야, 운 아냐? 공부해도 돼? 그럼 내가 운으로 20년 동안 잘 됐다는 얘기야? 그래, 나 기분 진짜 나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많아. 특히 한두 달 된 사람들. 왠 줄 알아요? 내가 진짜 정확히 말해줄게요. 한두 달 된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 하는 줄 알아? 한두 달 동안 운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한두 달 동안 실력이 제로란 말이야, 자기는. 그럼 자기는 실력이 제로니까, 근데 뭐 샀겠지. 아니, 주식을 한두 달 했다는 얘기니까 뭔가 사고 팔고 했겠지. 근데 실력은 제로야. 근데 어떨 때는 수익이 나. 어떨 때는 손실이 나. 근데 자기는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100% 주식이 운인 거야. 자기는 실력이 제로라는 거 인정하는 꼴이죠. 나는 실력이 제로인데, 야, 운 좋을 땐 수익 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흥분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시가총액 비교법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 분산투자 기법. 이거는 사실 기법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저는 좀 사실 싫기는 해요. 왜냐하면 분산투자는 기법이 아니에요. 그냥 원칙 프린스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테크닉이 아니고. 이게 8테크의 테크가 테크닉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냥 분산투자 원칙 프린스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법이라는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기법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 근데 이 8테크 중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써도 되잖아. 그잖아요. 아까 제가 시가총액 비교법 만약에 버텀업으로 하고 소형주만 중소형주 흙 속의 진주만 찾는 분들은 시가총액 비교법 하나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분산투자 기법은 선택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다. 그래서 좀 원칙이라고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그러면 분산투자의 반대가 뭐예요? 집중투자잖아. 근데 이 집중투자냐 분산투자냐의 종목 숫자가 애매해서 그런데 소액 투자자들한텐 세 종목도 분산투자예요. 아, 뭐 100만 원 하는데 뭘 그럼 100만 원 하는데 뭐 20종목 살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집중 투자는 몰빵 투자, 한 종목 투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역시 100만 원 하시는 분 한 종목 사도 돼. 그거 뭐 100만 원 인다고 해서 한 달 일하면 얻을 수 있는 돈인데 크게 인생에 좌우되지 않잖아. 근데 만약에 내 인생에 좌우되는 돈, 내 인생에 좌우되는 돈. 내가 전 재산이 5억인데 5억을 주식 투자를 해. 근데 그 5억을 한 종목에 산다고? 진짜 미친 짓이지. 진짜 미친 짓이야. 왜? 그들은 이런 논리를 쓴다니까. 이 종목은 정말 확실해.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아무도 믿지 마라거든요. 그 아무도 믿지 마라의 아무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는 사람을 좀 강조한 건데, 왜냐면 주식판에 워낙 양아치들이 많아갖고. 근데 아무도 믿지 마라 해서 아무가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믿지 마라도 된다니까. 그 아무것에 종목을 넣으면 돼요. 종목. 아무 종목도 믿지 마라. 어떻게 내가 가진 한 종목을 그렇게 확신을 해서 그 한 종목 몰빵 투자를 할 수 있냐고. 그럼 내가 늘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늘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한 종목을 그렇게 자신 있게 몰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자신 있는 세 종목을 만들면 되잖아. 아니, 생각해봐요. 2천 종목인데 2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몰빵을 했대. 내 전재산 5억을.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고 믿음 가는 종목을 5개를 만들어서 1억씩 사면 되잖아. 5개를 확실한 걸 못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한 원을 만들어냈냐고. 그냥 이거는 그게 확실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종목 공부만 한 거야. 공부도 아니야. 대부분은 어떠냐면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대다수가 어떻게 그 한 종목에 몰빵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처음엔 이것저것 사죠. 10개를 사지. 왜? 어차피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까 말했던 야, 운 아니에요? 이렇게 10개를 사는 거야. 근데 당연히 운이지. 그래서 10개 중에 5개는 오른단 말이야. 5개는 떨어져요. 그럼 초보자는데 어떻게 하냐? 오른 5개를 판단 말이야. 오른 5개 100% 팔아요. 100%야. 그러면 돈과 떨어진 5개만 남아요. 그럼 돈으로 뭘 사요? 다른 종목 공부한다고 절대 공부 안 해. 왜? 모르니까. 그리고 누가 사라 그러는 거 이제 안 사. 왜? 나는 이 떨어진 5개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을 구출해야 돼. 그래서
판 돈으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럼 난 이제 다시 5개 몰빵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역시 또 운으로 그 5개 중에 2개 반은 올라요. 그냥 2개 오른다 할게. 3개 오른다 할게. 3개 올랐어. 2개는 떨어진다니까. 그럼 난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간 3개를 팔지. 왜? 이익 난 거 파는 건 기분이 더럽게 좋거든. 이익 난 걸 팔으면서 막 위안을 하는 거야. 나 이익 실현했네? 야, 이 손실 미실현한 거는 언제든지 회복되는 거야. 근데 난 이익 실현했네. 오늘 돈 벌었네? 그 번 돈과 원래 원금 판 돈으로 또 공부해서 사냐면 공부 안 하거든. 그럼 뭘 사요? 떨어진 2개를 또 구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떨어진 2개를 사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2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이제 이 2종목에서 또 뭐가 좌우돼요? 운이 좌우돼. 당연히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는 당연히 오른 걸 팔죠. 왜? 기분 좋으니까. 그러면 돈과 떨어진 하나만 남게 돼요. 그럼 그 돈으로 떨어진 하나를 사요. 그럼 난 이제 몰빵 투자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몰빵 투자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종목의 홈페이지에 가죠. 그 종목의 게시판에 가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 종목의 홈페이지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좋은 말만 써있겠지. 나쁜 말이 써있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와봐. 좋은 말 되게만 써있으니까. 슈퍼개미가 운영하는 투자 아카데미. 당연히 홈페이지에 좋은 말이 써있죠. 게시판 난리 나지. 이 종목이 최고다. 다 모여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그 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그 게시판에 들어가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 주담한테 제가 주주인데요. 회사에 좋은 일 있죠? 그러면서 1년 동안 그 종목 하나만 몰빵을 하면서 위안을 합니다. 이 종목은 확실해. 이게 대다수의 확실한 한 종목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장담할게. 확실한 한 종목을 2,000 종목 중에 찾은 사람 데리고 와봐. 어떤 루트로 찾아는지 내가 내 눈앞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면 내가 진짜 1억을 줄 수 있어요. 1억을. 2,000 종목 중에 필터링을 거쳐서 한 종목 최고의 종목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5개를 살 수 있다고. 2,000개에서 1개를 골랐는데 생각해봐. 2,000 종목 중에 제일 좋은 1등을 골랐다고? 그러면 2등도 고르고 3등도 고르고 4등도 고르고 5등도 고를 수 있잖아. 그럼 1, 2, 3, 4, 5등 5개 사면 되는데? 근데 왜 확실한 하나만 샀겠어요? 2,000 종목에서 고른 게 아니거든. 그냥 나는 그 종목에 물려갖고 그것만 맨날 공부한 거야. 공부도 아니야. 공부도 아니야. 그냥 미련이야. 뭐 좋은 걸 텐데, 좋은 걸 텐데. 그게 몰빵 투자의 현실이란 말이야. 왜 그러고 있어? 공부해서 2,000 종목 중에서 제일 좋은 1등, 2등, 3등, 4등, 5등을 사면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데.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집중 투자는 안 돼. 한 종목은. 한 종목을 집중 투자,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사람 대한민국 세계에 한 명도 없어. 요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말한 거는 종목 수에 대한 분산 투자예요. 근데 이제 종목 수에 대한 분산 투자 말고 저런 분들 많잖아요. 나는 타이밍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아까 타이밍 어려우면 차트 보면 되잖아요. 차트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오늘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타이밍이 어려워요? 분산하세요. 분산 타이밍. 매매 시점 분산. 너무나 사고 싶은 종목이 생겼어?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나 매일매일 주식 투자하기 바빠. 나 월요일밖에 못 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사고. 그게 분산 타이밍. 타이밍을 분산시키세요. 팔 때도 마찬가지. 팔 때도,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 내가 팔면 올라가.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왜? 앞으로 다 안 팔면 되잖아. 반만 팔아. 반만 팔면 올라간 다음에 반만 팔아. 그럼 갖고 있는 반 올라갈 거 아니야. 얼마나 기분 좋아. 반만 파세요. 팔면 올라가면 왜 다 팔아? 자, 그 다음 가격 분산. 이건 뭐냐면 얘는 사실은 타이밍 분산보다 나는 가격 분산이 더 좋다고 생각해.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내일 모레 샀는데 오늘도 10,000원, 내일도 10,000원, 내일 모레도 10,000원. 어차피 10,000원에 다 샀네. 그잖아요. 그럼 그거보다는 가격 분산이 더 좋은 이유는 10,000원, 9,000원, 8,000원. 물타기와 분산, 타이밍 분산은 달라요. 타이밍 분산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타이밍 분산은 내가 3천만 원을 살려고 예산을 딱 잡았어. 난 이 종목에 3천만 원 들어가야겠다. 1,000만 원은 만 원, 1,000만 원은 9천 원, 1,000만 원은 8천 원. 이게 타이밍 분산이에요. 자, 물타기 뭐냐면 난 이 종목에 3천만 원 들어가야겠다. 3천만 원을 만 원에 들어갔네. 근데 9천만 원을 9천 원을 떨어졌네. 3천만 원 더 사고 8천 원을 떨어져서 3천만 원 더 사고 계속 떨어질 때마다 그냥 내 있는 돈 없는 돈 딸랑삐까지 다 쓰는 게 물타기. 타이밍의 분산은 난 3천만 원 살 건데 1,000만 원은 얼마, 1,000만 원은 얼마, 1,000만 원 얼마에 살 거야. 계획을 잡는 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물타기는 심리적인 거야. 물타기는 심리적으로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아우 떨어졌는데 어떡해. 좀 더 사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니까 좋겠지?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게 물타기고요.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나는 한 반에 사는 것보다 나눠서 사는 게 좋던데? 그건 물타기랑 다른 거예요. 상한가 매매 기법. 상한가 매매 기법은 요즘엔 안 맞습니다. 강연을 할 때마다 말하는데, 왜냐하면 상한가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상한가가 많이 나올 때 맞았던 거고요. 그래서 변화를 준 게 상승률 분석이에요. 예전에는 상한가가 하루에 20, 30개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만 분석해도 정말 최고의 기법이 됐었는데, 요즘엔 하루에 상한가가 3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상한가 3개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상승률 상위를 분석하는 게 좋다. 상승률 상위는 꼭 30개만 해야 되냐? 아니요. 정말 하루에 전업 투자자들, 나 10시간 공부한다. 상승률 탑 100 한번 해보세요. 탑 100 하면은 박사가 될 수 있어, 박사. 탑 100을 6개월을 했는데 손실이 난다.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갖고 와봐. 탑 100을 6개월 했는데 손실 났으면 갖고 와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갖고 와봐요. 정말로. 자신하는데 탑 100을 6개월 하면 절대 손실이 날 리가 없어. 절대로. 확신합니다. 확실해. 근데 이제 탑 100을 더 못해. 탑 30도 못해. 그러면 우리 몽당연필님이 올려주는 거 읽으시면 되고, 탑 30 하면 뭐가 좋은데, 두 가지가 좋아요. 여기 직접 공략, 간접 공략이라는 말 있죠. 직접 공략은 상승률 탑 30 내에 정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상승률 탑 30 들어가려면 하루에 평균 한 8%에서 10%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 야, 오늘 10% 오른 걸 내일 어떻게 사라고 그런 말을 하니?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이 10%면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목표 수익률이 10%면 그 말이 맞아. 뭐 내일 그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목표 수익률이 100%라고 생각해봐. 2배. 2배짜리 먹고 싶지 않아요? 2배? 2배가 올라가려면 하루에 1%씩 올라가겠어? 그잖아요. 종목이라는 게 하루 크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해서 2배, 3배 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초기에, 상승 초기에 한번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상승률 상위 종목을 매일 보다 보면 상승률 초입으로 장대 양봉 나온 게 보인단 말이야. 고점에 있는 애 말고 오늘 10% 올라서 탑 30에 들어와 있는데 딱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제로 찾았던 제로가 기똥차. 그럼 걔는 직접 공략 가능성 있잖아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턱걸이 하나 한 사람이 20개 하는 거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2배 오르면 무조건 탑 30에 몇 번 들어가야 돼. 급등주들은 무조건 몇 번 들어가야 돼. 2배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탑 30에 몇 번 들어가야지 2배가 가는 거예요. 하루에 1%씩 올라서 2배가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배짜리 잡고 싶다? 상승률 종목 무조건 공부해야지. 그 다음 간접 공략은 뭐냐면 탑 30을 공부하면 하나하나의 재료도 찾는, 그 하나하나 재료를 찾아서 직접 공략도 가능해지지만 강한 테마와 업종이 보여요. 왜? 30개가 서로 다 다른 애들이 아니거든. 어떨 때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가 막 10개씩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대선 관련주가 막 10개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건설주가 10개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메타버스가 10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오늘은 이 업종, 이 테마가 강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간접 공략은 뭐냐면 메타버스가 10개가 올라갔어. 탑 30에. 그러면 올라간 거 사기 싫다며. 그게 간접 공략이에요. 간접 공략은 뭐냐면 올라간 거 사기 싫다며. 오케이? 그러면 안 올라간 거 사면 되잖아. 안 올라간 메타버스주를 사라고. 만약에 코로나 백신 관련주가 오늘 10개가 올라갔어. 나 올라간 거 사기 싫은데.
안 올라간 거 사세요. 안 올라간 코로나 백신 관련주를 찾으면 되잖아. 그게 간접 공략이에요. 직접 공략, 간접 공략. 상승률 탑30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직접 하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 됩니다. 커피 마시는 카페가 아니고 네이버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 오시면 돼요. 짝짓기 매매 기법. 짝짓기가 예전에 짝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 짝이라는 프로의 PD가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를 해요. 바쁜 것 같은데 TV를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찐팬이 아닌 거야. 제가 말 여러 번 했는데 잘 때 TV를 틀어놓고 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프로 정도를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어떨 땐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어떨 땐 이런 쇼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고. 근데 그 나도 솔로다? 그게 이제 하나 에피소드가 이제 막 끝났는데 그게 촬영하고 방송하는 게 한 세네 달 텀이 될 텐데 그 사이에 결혼한 커플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리얼이구나. 이게 인생이지.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 만나서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게 봤어요. 특히 그 결혼한 커플이 나와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게 짝이라는 건 뭐예요? 짝. 우리가 남녀 간에 짝이라고 대부분 하죠. 그러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같이 다니는 거. 또 마리아주. 그냥 와인 용어이면서도 당연히 불어의 용어죠. 메리지, 영어의 메리지와 같은 말이 불어의 마리아주고, 마리아주가 이제 보통 술과 음식의 궁합, 이런 궁합, 조화, 이런 걸 뜻하는 불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짝인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짝이. 그러면 짝을 알면 너무 좋아요. 왜? 이런 거죠. 아니, 저런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오락실에 가서 저를 멱살을 잡고 갔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제가 제 친구랑 이렇게 오락실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놈은 저 친구랑 둘이 짝이 돼서 맨날 오락실 가는구나. 짝이 둘이 같이, 그러면 그 집 어머님도 역시 그 오락실에 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가는지 알잖아. 둘이 같이. 그럼 둘이 따로는 안 놀아. 같이 오락실에 가서 있는 게 잡히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 주식도. 만약에 두 개가 짝이면 하나가 상승으로 가 있으면 얘도 결국은 가락률이 높아요. 이렇게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짝이니까. 부부가 짝이면 부부가 같이 어디 여행을 가도 같이 가겠지.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짝들을 미리 맺어놓는 게 좋잖아요. 그걸 우리는 HTS에서 그룹핑이라고 해요. 관심 종목 설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 설정에 이렇게 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기차, 수소차, ESG 관련. 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풍력, 태양광, 충전소, 이렇게 구체적일수록 좋아. 구체적일수록. 그렇게 그룹핑을 해놓죠. 그럼 그룹핑 할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검색하라. 아까 말했잖아요. 네이버에서 내가 만약 충전소 관련주를 하고 싶어? 그렇게 써요. 충전소 관련주. 그럼 부지 기수의 글들이 있어. 그것들 내가 내 것으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룹핑을 했죠. 그룹핑을 하면 이제 걔네가 진짜 짝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짝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 알아. 그 종목들이 5%, 10%씩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는 안 움직여? 그러면 걔는 짝이 아닐 확률이 높아. 또는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룹핑을 정확하게 잘 해놓으면 잘 해놓을수록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지. 왜? 시장의 자금은 유한하잖아. 충성소 관련주가 10개인데 오늘 다 10개가 올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시장의 단기 자금이 유한하니까. 그러면 충성소 중에 오늘은 7개밖에 안 올랐어. 3개가 아직 안 올랐네. 근데 그룹핑이 정확하다면 그 3개가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게 짝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 있었던 상한가 분석, 상승률 분석하고도 비슷해. 상승률 분석이 간접 공략하고 비슷하죠. 상승률 분석을 했는데 충성소가 탑30에 5개가 들어가 있네. 근데 내가 짝을 봤더니 2개가 아직 못 올랐네. 걔네를 내일 사라고. 그게 간접 공략이라니까. 다음은 대장주와 쫄개주의 주가 흐름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이런 건 저런 거죠.
시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시가총액 1위가 대장인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게 대장주는 아니에요. 짝짓기에서의 대장은 뭐냐면 주가가 더 강하게 빠르게 먼저 올라간 종목이 대장주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선 관련해서 뭐 요즘 뭐 대선 관련 워낙 뭐 종목들이 많아져서 종목 언급은 당연히 할 필요도 없고 뭐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게 홍준표 관련주였는데 홍준표 관련주 중에서 그룹핑을 했어. 근데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막 상한가 들어가거나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 걔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룹핑을 정확히 하면 알 수 있죠. 그룹핑 내에서 당일날 또는 최근 3일 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 그게 대장주거든요. 그러면 대장주와 쫄개주의 주가 흐름 파악이라는 건 얘가 30% 올랐고 얘는 10% 올랐어. 그랬을 때 뭘 사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각자의 스타일의 차이예요. 전략의 차이. 나는 정말 공격적이고 나는 매매를 정말 잘해. 대장주를 사는 게 맞아요. 정말 공격적이고 매매를 정말 잘하면 샀다 팔았다 매매를 잘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떨어질 때 빨리 꺾이는데 어차피 난 손절도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오를 땐 더 큰 폭으로 오르고 그래서 얘를 사는 게 좋고 난 자신은 없어. 근데 뭔가 거기에 발을 담그고 싶어. 더 천천히 떨어지고 천천히 움직이는 걸 사면 돼요. 믿져야 본전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다음으로는 지분 관계사를 미리 밀파. 이게 사실은 최근에 같은 업종, 같은 테마, 같은 사업 내용 이것보다 지분 관계주들의 움직임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최근에 보면 지분 관계로 움직이는 애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분 관계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어떤 회사 하나 딱 이름 던지면 그 회사랑 관련된 지분 관계사들이 뭐뭐뭐가 있는지 좀 머릿속에 있을 정도로 또는 머릿속에는 없더라도 그런 그룹핑한 애들이 있는데 정도는 기억이 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분 관계사들이 같이 움직이는 건 이따 2교시에 좀 사례를 많이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 종목 언급을 해야 되니까. 6번째,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하고 상한가 상승률 종목 매매 기법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승률은 일간 기준으로는 오늘 몇 퍼센트 올랐니? 뭐 월간 기준으로는 한 달에 몇 퍼센트 올랐니? 근데 신고가는 뭐냐면 물론 이것도 역사적 전체로 최고가니 52주로 최고가인데 신고가는 상승률이 높다 적다가 아니고 오늘의 위치가 역사적으로든 52주로든 월간으로든 최고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현재 최고인 애야. 전교 1등 같은 존재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존재야. 상승률 상위는 약간 노력상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재 1등은 아닌데 전교 50등에서 30등 되네. 상승을 20단계나 했잖아. 상승률 상위는 오늘 또는 주간으로 특정 기간 동안 많이 오른 게 상승률 상위고 신고가는 지금의 위치, 오늘의 종가가 역사적으로 최고가 또는 52주 1년 동안 최고가 그러면 얘는 진짜 좋은 애지. 금메달이라니까 금메달. 아주 예선 탈락을 할 사람이 동메달을 땄으면 그건 상승률 상인 거야. 탈락하려고 동메달을 땄네. 오. 근데 얘는 그냥 세계 최고야. 현재 아주 최고인 상태. 그러면 신고가 종목은 왜 신고가겠어요? 아까 제가 말한 가격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재무제표도 엄청 좋아야 되고 재료도 엄청 좋아야 되고 모든 게 좋으니까 신고가에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은 뭐냐면 언제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신고가 종목의 반대가 뭐냐면 신저가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야, 신저가는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니야? 왜? 역사적 신고가라는 얘기는 태어나서 모든 주식 투자자보다 내가 제일 싸게 살 수 있어. 이게 초보자들이 그런 심리가 있다니까. 이거 사면 너무 돈 버는 것 같아. 왜? 어제 산 애보다 그저께 산 애보다 내가 제일 싸게 샀기 때문에. 돈 벌었지. 어제 산 애보다 내가 10%나 싸게 샀는데. 그런데 주식의 가격은 빵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내가 더 싸게 샀어? 절대 안 빠질 것 같아? 근데 내일 10%가 또 빠져. 그 다음날 10%가 또 빠져.
아이, 그래도 어떻게 맨날 빠져. 맨날 빠지다 빵원되는 종목 제가 차트 보여드릴까요? 100개도 넘겠다. 물론 차트가 남아있지 않겠죠. HTS에. 상장 폐지됐으니까. 상장 폐지된 게 100개만 있겠어요. 1년에 10개만 잡아도 20년 200개지. 제가 20년 전에 2000년도에 했던 주식 중에 남아있는 게 10개 중에 5개가 안 돼요. 없어졌어 다. 지금 종목들 있죠? 20년 후에 절반은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무서운 거예요. 없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얘는 현재가 최고라니까. 신저가가 나쁜 거면 신고가는 좋은 거잖아. 좋은 거야. 신저가는 현재가 최악이야. 아, 최악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건 우리의 인생이지. 우리의 인생은 최악 찍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회사는 휴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계속 최악을 찍다 보면. 얘는 언제 매매하냐의 문제인데, 신고가 치는 오버슈팅 나오기 직전, 신고가 막 칠랑말랑하는 그 직전에 사는 게 사실 제일 짜릿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은 신고가 못 치고 꺾일 수가 있겠죠. 그게 단점이지. 그 다음 신고가 친 다음 막 오버슈팅을 목을 못 먹으니까 짜릿하진 않죠. 벌써 다 신고가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뭐. 신고가 치기 전에는 예상을 하는 거잖아. 신고가 칠 것 같다. 근데 치기 전에는 다 쳤어 이미. 오버슈팅도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는 추세 때문이에요. 신고가를 치는 상승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게 확률적으로 맞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타이밍은 어디가 있을까요? 눌림목 조정 줄 때. 신고가 치고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신고가 치는 종목은 없어. 그럼 빠질 때 이제 강한 순서대로 정말 빠른 종목들은 21선 터치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은 61선 터치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은 120선 터치하고 올라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61선 터치예요. 왜냐면 21선은 너무 짧아. 21선에서 좀 지지 못 받고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조정 한번 받으면. 121선까지는 사실 좀 급등주 같은 경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121선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한 61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할 때 신고가 치기 전, 치고 나서, 그리고 치고 나서 떨어지면서 어디에서 반등을 줄까? 저는 61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불타기 물타기가 있는데, 우리 또 여러분들을 초대했으면 퀴즈 내고 싶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저는 몰랐는데 요즘 유행하는, 너무 최근 들어서 웃었던 단어가 있는데, 최근은 제가 들은 게 최근이고 뭐 1, 2년 넘었겠죠. 여기 타기를 빼고 불, 물 하면 뒤에 한 글자 자리가 붙는 단어가 있어. 멍이 있어. 멍. 불멍, 물멍. 처음에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처음에 몰랐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근데 불 보면서 멍 때리기, 물 보면서 멍 때리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알고 나서 한번 우리 세무사들하고 어디야, 오토 캠핑장에서 고기를 먹는데 이 숯불이 너무 안 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 30분을 보고 있더니, 아, 이게 불멍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숯불이 너무 안 펴지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멍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불멍, 물멍. 불멍, 물멍 그냥 둘 다 똑같죠. 그냥 뭘 보고 때리냐, 멍을 때리냐 이 차이인데, 이건 달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물론 똑같은 건 뭐냐면 추가 매수예요. 추가 매수는 똑같은데 그 마음가짐과 결과는 다르다.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물타기는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보단 틀린 마음이야. 그 주식의 접근이 틀렸어. 아까 제가 뭐 편집되지 않을 테니까 벌써 이미 말했잖아요. 10개를 갖고 있다가 5개가 떨어지면 올라간 5개를 사서 이 5개를 산대. 그게 자기 마음 편하니까. 그게 물타기예요. 논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10개 중에 떨어지고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떨어지에 몰빵이 쳐지잖아. 그게 이제 물타기 끝판왕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심리는 그냥 떨어진 게 불쌍해 보이는 거야.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주식투자 성공법은 뭐라 그랬어요?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거 찾는 거. 물타기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떨어진 거 사는 거. 이게 앞뒤가 맞냐고. 아니, 앞뒤가 맞냐고.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사는 거래. 근데 물타기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떨어진 거 사는 거예요.
바보지. 물타기 하면 바보라니까. 내 마음만 편하려고 하는 거지 주식 투자의 기본이 아니라고. 주식 투자의 기본은 종목 선정이야. 종목 선정의 핵심은 좋은 종목 골라서 사는 거. 내가 갖고 있는데 떨어진 게 좋은 종목의 선정 기준이에요? 아니잖아. 자, 그러면 불타기는 왜 가능하냐? 자, 불타기는 올랐잖아. 왜 올랐어요? 주가가 왜 올라요? 좋으니까 올랐지. 나쁜데 올려나? 좋은데 올랐지. 그럼 2천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을 고르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데 오른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주가 매수 하라고. 2천 종목 중에 좋은 종목 고르다가 내가 갖고 있는데 떨어진 게 걸릴 수가 있을까? 없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졌는데 그게 왜 좋아 보이냐고. 그러면 2천 종목 중에 역사적 신저가를 사든지. 역사적 신저가 사면 되겠다. 떨어진 게 좋아 보이면. 10,000원에서 1,000원 된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사세요, 그러면. 물타기를 하실 거면. 물타기를 하실 거면 10,000원에서 1,000원 된 거 사세요. 얼마나 싸게 보이고 좋아. 굳이 뭘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기법을 종목 선정 기법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떨어진 게 좋아 보이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떨어져서 그걸 사는 게 아니고, 2천 종목 중에 많이 떨어진 거 사라니까? 그럼 역사적 신저가. 그거 사시면 되잖아. 자, 그래서 신고가 종목의 이유는 올라가는 게 강하고 강한 게 좋은 거고 좋으니까 사고 언제 사니? 신고가 직전 치고 나서 눌림 목조정 받을 때. 그래서 풀타기가 가능하죠. 왜? 나는 신고가 직전에 샀어. 좋아서. 신고가 또 쳤어. 또 사. 계속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신규 상장주 공략법. 신규 상장주 공략은 요즘에 워낙 따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대여급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카카오 게임즈 워낙 대여급들이 많이 상장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 많이 아는데 저는 사실은 초보자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주변 분들이 전화 가끔 와요. 카카오뱅크 사도 돼요. 뭐 클래프톤 사도 돼요. 근데 사는 분들이 공통적인 심리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심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떨어지는 거 사는 게 내 마음 편하니까인 것처럼 신규 상장주 중에 카카오뱅크 사도 돼요, 클래프톤 사도 돼요. 이 대다수의 심리는 뭐냐면 상장되기 전에 그게 막 경쟁률이 막 몇백 대 1 되고 맨날 신문 나오잖아. 근데 어차피 공모해봐야 5주밖에 안 주거든. 너무나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단 말이야. 마치 명품백처럼. 백화점 명품백을 사고 싶은데 막 리미티드 버전이야. 품절돼서 못 샀어. 근데 이거를 살 수 있대. 근데 하나만 아시면 되죠. 공모가보다 훨씬 지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리미티드 백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못 샀던 리미티드 백이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 샀어. 너무나 사고 싶었어. 근데 그게 지금 3,000만 원에 풀린 거예요. 그게 아직도 사고 싶어? 사고 싶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시가총액이나 주가나 공모가 대비 보면 매력은 좀 떨어져요. 상장 전 공모가 대비 너무 이렇게 막 뭐 요즘 따상도 가고 막 그래서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분석할 능력은 없고 단순히 심리적으로 너무 사고 싶었는데 공모 때는 물량도 안 주고 못 샀는데 이제 살 기회가 있는데 사도 될까? 뭐 이런 마음. 신규 상장주의 핵심은 그거예요. 업종이 중요합니다. 업종. 그리고 공모가의 적정성. 공모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면 사실은 부담스럽죠. 공모가의 적정성. 또 시초가의 적정성. 이 시초가는 상장 당일날, 상장 첫날 시초가죠. 그래서 제가 따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공모가가 10,000원이래. 그러면 우리 주식은 같이 제가 3박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치 분석상 보세요. 가치라는 건 하루아침에 절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모가는 뭐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이건 얼마로 해라. 그게 공모가잖아요. 그러면 공모가 결정되고 일주일 있다가 따상이 갔다고? 그럼 10,000원짜리가 따블이면 20,000원이고 상한가면 26,000원인데 10,000원짜리라고 26,000원 2.5배 차이 나는데 단 일주일 만에 2.6배가 또는 3배가 또는 4배가 일주일 만에 3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상장 첫날의 시초가도 좀 중요해요. 공모가보다 너무 벌어지는 따상은
좀 불편하더라고, 마음이.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공략주들은 업종이 되게 요즘으로 치면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업종인데 공모가도 막 이렇게 거품 얘기가 없었어. 근데 딱 한 저 정도 오르는 거. 공모가에 한 20%뭐 이렇게 오를 때가 있고. 그러면 에이 보니까 다 더블 오르던데 안 그래요. 어떨 때 안 그러냐면 미국 시장이 급락했을 때. 저는 그럴 때가 좀 신규상장적으로 보거든요.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 또 초보자들은 아침에 딱 뉴스 딱 틀었더니 오늘 뭐 박살 나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공모 그 되는 상장 첫날 종목들을 주문을 늘 엄두도 못 내. 평소에는 막 따상이고 좋다고 다 들어가다가 미국 시장 폭락하고 막 이러면 엄두도 못 내, 엄두도. 그러면 공모가 대비 막 10% 20%의 찬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은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생활 속의 종목 발굴하는 게 아니고 미친놈이 돼야 돼, 미친놈. 쟤 진짜 미친놈이야. 제가 요즘 너드남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뭐 이렇게 자기 전문 분야나 뭐 이런 거에 뭐 이렇게 집중하고 뭐 다른 사람들 나 신경 쓰는 관심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 미치면 성공하겠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운 좋은 거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초보자니까. 근데 이제 1년, 2년 해볼수록 그래도 공부한 만큼 실력이 좀 는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더 쌓이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쌓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집중력이 생겨야 되고 좀 미쳐야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주식과 연관 지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식과 이렇게 연관이 있으려면 이런 정도 우리가 이제 ACTS 상의 주식 관련 종목 뉴스 말고 직접적인 종목과 관련된 경제 뉴스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뉴스에서도 주식과 관련된 것들을 캐치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는 이런 소비 생활을 할 때 여기 이렇게 써 있지만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막 빨리 읽어낸 사람들은 확실히 뭔가 보상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테슬라 열풍을 좀 빨리 읽어냈을수록. 그래서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이거는 저 책에 아주 재밌게 잘 나와 있어요. 그 피터 린치 책에 아주 재미있는 예로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자식에게 애플 컴퓨터를 사줬던 돈으로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뭐 지금 애플 컴퓨터 무슨 몇십 대를 산다고 써있던데. 근데 심지어는 진짜 웃긴 거 아세요? 그 피터 린치 월가로 떠나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그 책에 애플에 대한 사례가 정확히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온 게 지금 거의 30년이 됐어. 거의 25년, 30년. 그 책에 내가 애플 어쩌고 샀더라면 나왔거든요. 그 책을 20년 전에 볼 때 애플 주식을 100만 원어치만 샀더라면 정말로. 무슨 말이냐면 피터 린치가 그 책을 쓸 때 피터 린치는 생활 속의 종목 발굴로 애플을 얘기를 했어요. 애플 컴퓨터를 자기 자녀한테 사줄 때 내가 애플 주식 한 주를 샀더라면. 근데 그 책이 20년 전, 30년 전 책이라니까. 그 책을 봤던 모든 투자자들이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을 보자마자 애플을 샀더라면. 보고서도 50배, 100배 올랐을걸? 20년 전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또 애플과 연관돼서는 성장주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냥 세계에서 가장 성장주의 사례라고 한다면 애플인 거예요. 근데 그 애플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드리는 거죠. 성장주 투자가 어렵지 않다. 왜? 애플 컴퓨터 보면서 성장주 잡았다니까. 피터 린치가. 그 잡았던 그 책에 쓴 그 내용이 벌써 20년 전이었고 그때부터 아직까지도 애플은 계속 성장을 했고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 돈으로 시가총액 3,000조.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3,000조 돌파. 근데 그게
애플 컴퓨터의 소비 작은 거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소름 끼치지 않아요? 시가총액 세계 1위의 기업을 피터 린치는 책에 썼는데, 야, 너네 잘 봐. 컴퓨터나 이런 거 살 때. 근데 피터 린치가 봤던 건 컴퓨터였잖아요. 근데 애플의 지금 원동력은 모바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똑같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아이폰, 제일 먼저 나온 아이폰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폰 제일 먼저 나왔던 그 아이폰 하나 살 때 그 돈으로 주식을 샀더라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몇십 배 올랐을걸요? 아이폰이 언제 나왔는데? 벌써 20년이 다 돼갈 텐데. 15년? 그잖아요. 15년은 됐겠다. 10년은 넘었겠죠. 우리가 스마트폰 쓴 지 10년 훨씬 넘지 않았어요? 훨씬 넘었잖아. 그때 애플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지 않냐면 재무제표 보는 것도 어렵고 차트 보는 것도 어렵고 막 재료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이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이 제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보는 초보자분들한테 제일 쉬운 기법은 이거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쓰면서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 회사. 그 잘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다음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기가 관련 있는 업종의 회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래로 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제가 여러 번 강연회 때 말했는데 제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 중에 제약바이오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학 지식 전혀 없는 저도 제약바이오를 좋아하고 우리 투자자분들 제약바이오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의사분들은 안 하는 분들은 훨씬 많아. 왜? 그 신약 개발 되는 줄 알아 그거? 이러는 거죠. 실제로 안 된 케이스가 훨씬 많죠. 그래서 그 신약 개발 안 되는 거 다 사기야.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여러 업종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제가 세무사잖아요. 세무사 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더존 비주온이 있어요. 더존 비주온은 사실 요즘은 좀 이렇게 추세가 한 1년 전, 작년 가을쯤부터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추세긴 한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한 10년 동안 그것도. 세무사님들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더존 비주온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대부분 제약바이오 갖고 있어. 망하는 종목. 그래서 내가 술 먹다가 맨날 상장표지만 갖고 있어. 그러면 야 주식하면서 재무제표 보냐? 이러고 있어. 세무사가 야 주식하면서 재무제표 보냐? 이러고 있어. 야 신약 가면 되는 줄 알았지 뭐 이러고 있어. 의사 선생님들은 제약바이오 안 사고 더존 비주온 사고 세무사들은 더존 비주온 안 산다니까. 그래서 자기 산업에 있는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이 어떤 크기로 되어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 산업이 제일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반도체 관련 회사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를 공부하시라고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를 공부하시라고. 또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자동차 산업 관련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굉장히 큰 산업이니까. 그러면 다른 거 살려고 하는 것보다 자동차 산업을 공부하시고 자동차 산업 종목을 공부하시라고요.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내부 돌아가는 것도 많이 알고 그 산업 돌아가는 것도 많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산업에서 종목을 찾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지? 8태 끝까지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 주식 영상이니까 제가 운영하는 이제 주식투자 교육기관이 있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투자 교육관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1교시는 종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어차피 이 8가지의 기법, 그리고 그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2교시 종목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